오늘 날이 많이 춥다. 옷 따뜻하게 입어. 제가 걱정스레 말하자 제가 알아서 해요.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그 말투엔 고마움도 정중함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분위기를 모른 척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표현이 서툴러서 그래. 그 말이 이제는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은지 방에서 새어나오는 웃음소리가 들릴 때면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귓가를 스쳤을 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차가워진 며느리의 숨겨진 비밀, 결국 밝혀낸 시부모, 두 얼굴의 며느리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3 문정숙이라고 합니다. 남편과 함께 조그만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재료를 사오고 손님이 없어도 매일 가게 문을 열었어요.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고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제 평범한 일상은 한순간에 흔들려 버렸습니다. 아들 부부가 갑자기 짐을 싸들고 우리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전화 한 통 없이 문 앞에 서 있던 그날, 며느리의 얼굴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엄마, 잠시만 신세 좀 질게요. 아들의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죠. 아들 준호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내 은지와 함께 카페를 열었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냉정했습니다. 장사가 안 되고 빚이 쌓이자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군요. 전세 보증금까지 까먹고 갈 곳이 없어진 두 사람은 우리 집으로 들어오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두 갈래로 갈라졌어요. 한쪽은 안쓰럽고 다른 한쪽은 왠지 모를 불편함이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마음이 어디 그렇습니까? 남편도 자식이 힘들 땐 품어야지라며 방 하나를 내줬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조심스러웠어요. 은지는 미안하다며 청소도 돕고 장을 볼 때면 저를 따라 나서기도 했죠. 그때까진 그래도 며느리로서 예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이 지나자 그 미안함은 차가운 무관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말을 걸면 대답은커녕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마치 이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굴었죠. 은지야, 오늘 장사 좀 도와줄래? 제가 조심스레 말하자 저 그런 거 못해요. 하며 피곤하다는 듯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말투가 어찌나 싸늘하던지 말끝을 잊지 못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그 아이의 눈빛 속에 벽이 생겼다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표현이 서툴러서 그래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집안일을 돕지 않는 건 괜찮아요. 문제는 태도였습니다. 식구끼리 사는 집인데 마주쳐도 인사 한마디 없이 지나가고 거실에서 한숨을 쉬며 핸드폰만 보는 모습은 참 서운했습니다. 은지는 내가 거실에 있으면 꼭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렇게 낯설게 들릴 수가 없더라고요. 마치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괜히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하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이러다 언젠가 큰 소리 나겠구나 하는 불안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죠. 시간이 흐를수록 그 불편한 공기는 점점 짙어졌습니다. 남편은 그냥 참고 지내자고 했지만 저는 마음이 점점 무너졌습니다. 아들은 취업 준비를 한다며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나는 그 방 앞을 지나갈 때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 싸우고 있지는 않은지, 말다툼 소리가 나진 않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소리는 없었어요. 대신 느껴지는 건 냉랭한 정적뿐이었습니다. 은지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눈빛은 늘 바깥에 향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볼 때마다 마치 벽을 보는 것 같았고, 그게 제일 아팠어요. 그때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 깨달음이 너무 서글퍼서 그날 밤엔 잠을 설쳤습니다. 천장을 보며 한참을 누워 있었는데 마음 한구석이 싸늘하게 식어갔어요. 남편은 그런 제 속도 모르고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라며 등을 토닥였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세대 차이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였어요. 보이지 않게 멀어지고 느껴지지 않게 틀어지는 그 거리 말이에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얹혀 사는 생활이 우리 가족의 균열이 시작되는 서막이 될 줄은요. 그때의 저는 그저 한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평범한 시어머니였을 뿐이었습니다. 사람이 함께 살다 보면 말 한마디에도 정이 쌓이기도 하고 금이 가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집은 어느새 대화가 줄고 공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은지는 점점 나와 남편을 피했고 마치 우리 존재가 불편한 짐이라도 되는 듯 했습니다. 아침에 마주쳐도 인사 한마디 없이 고개만 숙였고 거실에 앉으면 괜히 휴대폰을 보며 자리를 피했어요. 오늘 날이 많이 춥다. 옷 따뜻하게 입어. 제가 걱정스레 말하자 제가 알아서 해요.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그 말투엔 고마움도 정중함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말을 삼키는 법을 배웠어요. 괜히 한마디 했다가 공기가 더 싸늘해질까봐 두려웠거든요. 같은 지붕 아래 살지만 서로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분위기를 모른 척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표현이 서툴러서 그래. 그 말이 이제는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청소기를 돌리자 은지가 방에서 나와 얼굴을 찡그렸어요. 낮에는 좀 조용히 해주시면 안 돼요? 머리 아파요.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청소기도 함부로 켜지 못했어요. 설거지는 밤에 조용히 하고 빨래는 새벽에 몰래 돌렸습니다. 내가 살던 집인데 어느새 내 집이 아닌 것 같았죠. 시계 초침 소리조차 귀에 거슬릴 정도로 불편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눈치를 챘는지 물어보더군요. 며느리랑 잘 지내시죠? 저는 억지로 웃으며 네, 요즘 바빠서 얼굴 볼 시간도 없네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어요. 우린 매일 봤습니다. 단지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으려 애썼을 뿐이죠. 은지는 거실을 피해 다녔고 문을 닫을 때마다 쿵 하는 소리가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 소리 뒤에 따라오는 한숨은 늘 똑같았어요. 그 한숨을 들을 때마다 나는 괜히 숨을 멈추곤 했습니다. 마치 내가 숨 쉬는 것도 방해가 되는 사람 같았거든요. 준호는 여전히 그걸 모른 척 했습니다. 은지가 요즘 예민해서 그래요. 그냥 좀 두세요. 그 말이 얼마나 서운했는지 모릅니다. 아들이라면 중간에서 다독여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 편이 아닌 듯 했어요. 당신, 이 집 공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남편에게 물었더니 그는 한참을 생각하다 조금은 어색하긴 하지. 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렇게 서글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눈치만 보는 나이가 됐다는 게 서러웠어요. 가족이란 단어가 이렇게 낯설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점점 내 존재를 줄여가며 살았습니다. 생활 리듬도 바뀌었어요. 은지가 거실에 있으면 일부러 방에 머물고 그녀가 외출하면 그제야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부딪히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럴수록 그녀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내가 마루를 닫고 있으면 일부러 발소리를 크게 내며 지나갔고 문을 쾅 닫으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그냥 모른 척하자 했지만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나는 가족 안에서 이방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내 눈앞을 지나갈 때마다 공기가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살아있는데도 점점 투명해지는 기분, 그게 제일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무섭고 눈빛 하나에도 가슴이 움찔했죠. 밤이면 더 외로워졌습니다. 은지 방에서 새어나오는 웃음소리가 들릴 때면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준호와 이야기하는 소리는 아니었어요. 낯선 남자의 이름이 가끔 들렸습니다. 그 사람과 다르게 너무 다정하네요. 그 한마디가 귓가를 스쳤을 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나는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비슷한 말들이 여러 번 들렸어요. 그때부터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느낀 그 싸늘한 공기가 단순한 예민함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거실 불을 끄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방에 불빛이 꺼진 집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내 심장 소리만 들렸어요. 그 정적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눈치만 보는 사람이 되었을까? 예전엔 가족이라면 웃고 떠드는 게 당연하다고 믿었는데 지금은 숨소리조차 낯설고 조심스러워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불빛 하나가 내 마음 같았습니다. 희미하고 금방이라도 꺼질 것처럼 흔들렸어요. 새벽녘이 되자 남편이 잠에서 깨어나왔습니다. 여기서 뭐해? 그 물음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멍하니 시계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이 집이 점점 낯설어져요. 남편은 조용히 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지만 그 온기마저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잠시 후 닫힌 문 사이로 은지의 휴대폰 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부드럽고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내일도 그 시간에 볼 수 있죠? 그 짧은 한마디에 내 손끝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고 귀가 멍해졌습니다. 그날 새벽 창문 밖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이 유난히 차가웠어요.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그 냉기는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무너지는 가정의 전조였다는 거요. 그날 이후로 제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며느리 은지는 여전히 우리에게는 무뚝뚝했지만 요즘 들어 얼굴이 이상하게 밝아졌어요. 예전에는 늘 무표정하고 피곤한 얼굴이었는데 요즘은 혼자 있을 때 자주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그 웃음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그 이유가 알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취업을 하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들이 출근하고 나면 은지는 거울 앞에 앉아 한참 동안 화장을 고쳤어요. 전에는 머리를 질끈 묶고 나가던 아이가 요즘은 향수를 뿌리고 머리까지 말끔히 말렸죠. 어디 나가니? 제가 물으면 친구 좀 만나러요. 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 속엔 어딘가 모를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그 미묘한 태도가 제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며칠 전엔 세탁기에서 낯선 냄새가 났습니다. 은지의 스카프에서 익숙하지 않은 남자 향수가 진하게 풍겨왔어요. 순간 손끝이 굳었습니다. 요즘 향수는 다 비슷하지 스스로를 달래보았지만 심장이 자꾸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레 이야기했죠. 당신 혹시 은지 향수 냄새 이상하지 않아? 남편은 신문을 접으며 피곤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괜한 의심하지 마. 사람 헷갈리게 만들지 말고 그냥 두자. 그 말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제 속은 점점 시끄러워졌습니다.
여자의 감이란 게 있잖아요. 냄새 하나, 표정 하나로도 알 수 있는 것. 그날 밤 저는 스카프를 서랍 깊숙이 넣으며 손끝으로 천을 꼭 쥐었습니다. 그 부드러운 감촉이 왜 그렇게 차갑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며칠이 지나자 은지의 외출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아침에는 눈도 제대로 안 마주치고 나가서 밤늦게야 돌아왔죠. 옷차림도 달라졌습니다. 평소 입던 수수한 옷 대신 몸에 꼭 맞는 외투와 구두를 신었습니다. 머리카락에는 향수가 스며 있었고 볼에는 붉은빛이 돌았습니다. 오늘 친구 만나 즐거웠나 봐? 준호가 웃으며 묻자 은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봐서요. 그 웃음이 어쩐지 억지스러워 보였어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저건 단순한 피곤함도 스트레스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거실 테이블 위에서 영수증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호텔 커피 라운지 카드 결제. 손끝이 떨리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호텔에서 커피라니 친구랑 만났다는 말이 이제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은지는 아무렇지 않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눈이 마주쳤지만 피하지도 웃지도 않았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식탁을 치웠지만 손끝이 계속 떨렸습니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 이거 봤어. 호텔 영수증이야.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확실한 증거가 아니면 말 꺼내지 마. 상처만 남을 거야. 그 말이 오히려 더 무겁게 들렸습니다. 그렇게 말할수록 내 의심은 점점 굳어져 갔어요. 다음 날 새벽 저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싸늘했지만 이상하게 가슴은 뜨겁게 뛰었습니다. 은지가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머리를 정갈이 묶고 손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그녀가 골목 모퉁이에 다다르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운전석 창문이 열리고 안쪽에서 한 남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은지는 아무렇지 않게 미소를 지으며 차에 탔습니다. 그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걸 보는 내내 내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봤어. 그 아이가 다른 남자 차에 타는 걸. 남편은 처음엔 믿지 못하겠다는 듯 침묵했습니다. 이내 무겁게 입을 열었죠. 당신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그냥 가정의 문제가 아니야.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머리를 감싸 쥐었고 저는 그 옆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우리 아들 인생을 지켜야 한다. 그날 밤 나는 서랍 속 스카프를 다시 꺼내 코끝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 냄새가 이제는 향수가 아니라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한때 가족이라 믿었던 아이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이 지나자 불안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은지가 외출할 때마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누구를 만나는 걸까? 그녀의 움직임이 하나하나 신경 쓰였고 눈길 하나에도 의미를 찾게 됐습니다. 남편은 아직도 믿고 싶지 않아 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확실히 잡을 겁니다. 말이 아니라 눈으로 증거로.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을 겁니다. 그 아이가 만든 거짓의 세계를 내가 직접 무너뜨릴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루의 대부분을 창문 옆에서 보냈습니다. 그녀의 외출, 귀가, 전화, 웃음까지 모두 제 눈과 귀에 새기며 말이죠. 며칠 동안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은지의 얼굴로 가득했고 귀에는 그 아이의 웃음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불안은 이미 분노로 바뀌었고 그 분노는 내 몸을 서서히 잠식하고 있었죠. 매일 아침 은지가 현관문을 열 때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구두 소리, 향수 냄새, 손끝의 움직임 하나까지 전부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이제 나는 단순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진실을 캐는 사람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나를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이미 느끼고 있었거든요. 우리 가정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걸. 그냥 다들 눈 감고 버티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식탁에 앉은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만 보자. 당신 얼굴이 너무 말랐어. 하지만 그 말이 더 이상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을 속이고 있다고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래도 증거는 있어야지. 괜히 오해로 만들 순 없잖아. 그 말이 도리어 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래, 이제 말이 아니라 보여줄 차례였어요. 그날 밤 나는 서랍에서 낡은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배터리를 끼우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끝을 본다. 다음 날 새벽 나는 창문 옆에서 은지를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향수를 뿌리고 머리를 정리한 뒤 가볍게 화장을 고쳤습니다. 아들은 이미 출근했고 남편은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확인할 거야. 그는 말없이 내 눈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엔 피로와 체념이 뒤섞여 있었어요. 은지는 곧 나섰고 나는 멀찍이서 뒤를 밟았습니다. 그녀가 골목을 돌아서자 그때 봤던 검은 세단이 다가왔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가 자연스럽게 문을 열었고 은지는 미소를 지으며 탔습니다. 남자와 은지는 반갑게 인사하며 포옹을 하였고 남자의 손은 은지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다리가 풀려 벽에 기대 섰어요. 손에 쥔 카메라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내가 돌아오자 아무 말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손에서 카메라를 받아 천천히 화면을 넘겼죠. 사진 속엔 낯선 남자와 환하게 웃는 은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가까웠어요. 남편은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젠 숨길 수 없겠네.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베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은지의 웃음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왜 저럴까?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수없이 되묻다가도 그건 이미 이유의 문제가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이제 이건 선택의 문제였어요. 숨길 것인가 아니면 드러낼 것인가.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 아들이 더 늦기 전에 반드시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그날 새벽 사진을 인쇄했습니다. 프린터에서 종이가 한 장씩 나올 때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한 장 한 장이 내 마음을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말하자. 남편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더 미룰 수도 없었어요. 거짓의 집을 세운 건 은지였지만 그걸 허무는 건 우리의 몫이었죠. 식탁 위에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한 장, 두 장. 은지의 웃는 얼굴, 남자의 손, 차 안의 그림자들. 그 모든 게 너무 생생했습니다. 남편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였고 나는 마른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잠시 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서류를 두고 갔다며 돌아온 겁니다. 그의 시선이 식탁 위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표정이 굳었고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뭐야? 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내야. 우리가 직접 봤다. 준호의 얼굴이 서서히 창백해졌습니다. 사진을 든 손이 덜덜 떨렸고 입술이 파르르 흔들렸습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 섞인 신음 같았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나는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사진을 한 장씩 쥐어보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러다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 내가 본 아들은 더 이상 어제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세상 모든 믿음이 무너진 얼굴이었죠. 왜 이제야 말했어요? 그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차마 말을 못했어. 너한테 상처될까봐.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들리지 않는 듯 사진만 바라봤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컸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침묵이 더 깊어졌고 은지는 무슨 일인지 모른 채 돌아와 웃었습니다. 나는 그 웃음을 더는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시작이었고 동시에 끝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 아이와의 정면 대면뿐이었죠. 며느리의 외도를 폭로한 다음 날부터 우리 집은 숨죽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퇴근 후에도 아무 말이 없었고 밥상 앞에서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우리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불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늘 싸늘했고 집안 어딘가엔 울음이 숨어 있는 것 같았죠. 남편은 담배를 하루에 한 갑씩 피우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리해야지. 준호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더 미루면 안 돼. 그 말에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어요. 다음 날 저녁 은지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지만 그 인사가 이제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식탁 위에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사진에 닿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예요? 그녀는 웃으며 침착한 척했지만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만 거짓말하자. 다 봤어. 은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리더니 이내 억지 미소를 지었죠. 오해예요. 그냥 친구예요. 그 말에 남편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친구랑 저런 호텔에서 커피를 마시나? 은지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허공을 떠돌았어요. 그때 계단 위에서 천천히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에는 구겨진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그만해. 아들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그 목소리엔 분노도 슬픔도 그리고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지는 놀란 얼굴로 남편과 나를 번갈아 봤습니다. 당신 그건 나 정말로 그만하라니까. 준호가 사진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사진은 바닥에서 미끄러져 탁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고 나는 손끝을 꽉 쥐었습니다. 은지가 준호에게 다가가 손을 뻗었지만 그는 물러섰습니다. 이게 오해야? 그럼 이건 뭐야?
그가 목소리를 높이자 은지는 몸을 움찔했습니다. 눈빛이 허공을 헤맸어요. 준호 씨, 나도 사정이 있었어요. 정말이에요. 그 사정이 변명이 되진 않아. 그가 짧게 잘라 말하자 은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도 몰랐잖아요. 나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 소리에 남편이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외로움이 핑계가 될 수는 없어. 가족을 배신했잖아. 은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 울음이 진심인지 또 하나의 연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죽은 사람처럼 비어 있었어요. 그는 사진 한 장을 주워들고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 다 끝났어. 그의 목소리가 너무도 차분해서 오히려 섬뜩했습니다. 은지는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당신,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나 진심으로. 준호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용서? 그건 당신이 말할 자격 없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멎었습니다. 은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을 향했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라. 더 이상 이 집에서 볼 낯이 없을 거야. 그 말이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은지는 아무 말 없이 울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옷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가엔 번진 화장이 엉켜 있었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그렇게 만든 건 내 자신이야. 남편의 말에 은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집안의 마지막 숨을 끊는 듯 했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차갑고 무거웠어요. 이제 괜찮아질 거야.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거실 창가에 서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한 모금, 또 한 모금 연기를 뿜어내며 말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됐네. 나는 식탁으로 다가가 사진들을 모았습니다. 그 종이 위의 웃음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이제 그 웃음은 가족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었어요. 사진을 구기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이 항상 옳은 건 아니구나. 그날 우리는 진실을 드러냈지만 그 대가로 모든 걸 잃었습니다. 가족의 신뢰, 웃음, 그리고 내 아들의 눈빛까지. 거짓보다 더 잔인한 건 진실이었습니다. 그 밤 나는 처음으로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힘조차 남지 않았거든요. 새벽녘 거실 불을 껐는데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밖에선 비가 내리고 있었고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묘하게 차가웠습니다. 나는 커튼 사이로 희미한 새벽빛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 집엔 웃음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은지가 떠난 자리엔 향수 냄새만 남아 있었고 그 냄새마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아 담배를 끊었고 준호는 밤새 불 꺼진 방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어깨 너머로 새벽을 봤습니다. 시간은 흐르는데 우리 세 사람은 멈춰 있었습니다. 은지가 떠난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고 누구 하나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식탁은 깨끗했지만 밤 냄새가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준호는 출근은 했지만 말수가 줄었고 퇴근 후엔 술 냄새를 풍겼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들을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이미 서로의 상처를 너무 잘 알고 있었죠. 말을 하면 터져버릴 것 같아서 모두 입을 다물고 살아갔습니다. 밤이면 방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방엔 아직도 은지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 냄새가 날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전 준호가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 접수했어요. 그 한마디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아이가 직접 말하던 마지막 대사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었거든요. 엄마, 내가 왜 이렇게까지 망가져야 했을까요? 그 목소리가 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이혼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었어요. 그건 우리 가족의 마지막 숨이었죠. 남편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더 이상 끌고 갈 이유가 없지. 그 말이 그렇게 차갑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연락 한 통 없이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은지도 우리도 각자 벌을 받는 거야.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벌이라는 말이 참 이상하게도 위로처럼 들렸거든요. 준호는 밤마다 술을 마셨습니다. 한밤중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방문 앞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남편은 그런 나를 붙잡고 말했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시간은 상처를 덮지 않고 그저 굳게 만들어버린다는 걸요. 그 굳은 자리에 마음이 자라지 못한다는 것도요. 밤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지에게서 짧은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봉투엔 아무 주소도 이름도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땐 너무 외로웠어요. 그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편지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허무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이해되는 동시에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찢으려다 멈췄습니다. 찢는다고 해서 지워질 감정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편지를 조용히 서랍에 넣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게 무의미해요. 사람도 일도 나도. 그 말에 남편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너까지 무너지면 어쩌자는 거야. 오랜만에 큰 소리가 났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문 앞에서 속삭였어요. 괜찮아질 거야.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하지만 그 말이 나조차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새벽까지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은지가 떠난 지 3달, 준호는 겨우 출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고 나는 밭일을 나가며 하루를 견뎠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 가족 얘기를 수군거렸어요. 그 집 며느리 바람났대.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문이란 건 언젠가 사라지지만 남은 사람들의 마음은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밤이면 거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은지가 떠나던 비 냄새가 문득 스쳤습니다. 창밖의 어둠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결국 진실이 우리를 구한 게 아니라 부쉈구나. 우리가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지만 남은 건 상처뿐이었습니다. 남편은 늦은 밤 내 옆에 와 앉았습니다. 당신 후회해? 후회는 안 해요. 하지만 행복하진 않네요. 그 말에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이 내 손 위에 포개졌습니다. 차갑지만 오래된 손이었습니다. 우린 말없이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마음을 채우는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이젠 모든 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끝이란 건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누군가는 울부짖고 누군가는 용서를 구해야 끝이라 생각하지만 우리의 끝은 아무 말 없이
단지 시간이 흘러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사진 속 웃음처럼, 향수 냄새처럼 우리의 기억도 그렇게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가족의 진짜 비극은 배신이 아니라 그 배신을 이기지 못해 서로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라는 걸요. 그리고 나는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부디 우리 아들이 이 상처 속에서도 다시 웃을 수 있기를. 그 후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었고 그 사이 우리 가족의 모습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은지가 떠난 집은 여전히 조용하지만 처음처럼 차갑지는 않았어요. 시간이 모든 걸 지워주지는 않았지만 마음의 각진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어줬습니다. 준호는 서서히 일상을 되찾았고 일터에서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이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얼굴에 빛이 돌기 시작했어요. 이젠 서로에게 큰 말을 건네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참 많은 걸 잃었지만 이상하게도 남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체통에 작은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지만 글씨체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잘 지내시죠?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엔 은지의 목소리가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편지를 가만히 읽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찢지도 답하지도 않았습니다. 용서는 말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 아이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면 언젠가 자기 삶 속에서 그 벌을 다 받게 될 겁니다. 나는 그걸 믿기로 했습니다. 밤이 되면 종종 생각이 납니다. 그날의 폭로, 울음, 그리고 그 차가운 작별의 문소리까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 장면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원망보단 안타까움이 먼저 들었어요. 사람이란 약한 존재라 외로움 하나로도 무너질 수 있잖아요. 나도 어쩌면 그 아이를 너무 몰아붙였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며느리로서 겪었던 시절을 떠올리면 그때의 나 역시 외로움에 울곤 했으니까요. 삶은 그렇게 돌고 도는가 봅니다. 누군가를 미워했던 마음이 결국은 이해로 닿게 되는 길 말입니다. 요즘 나는 마당 한켠에 꽃을 심습니다. 봄이면 작은 봉선화가 피어나고 바람이 불면 그 향기가 집안을 채웁니다. 그 향기를 맡으며 문득 은지를 떠올립니다.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았지만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으니까요. 준호는 여전히 조용한 사람이지만 가끔 내게 웃으며 말합니다. 엄마, 이제 나 괜찮아요. 그 한마디에 나는 세상의 모든 위로를 다 받은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엔 아직 젊었던 우리가 웃고 있었어요. 남편의 주름 없는 얼굴, 아들의 해맑은 표정, 그리고 은지의 따뜻한 미소. 그 사진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인생이란 게 결국 그런 거더군요. 행복과 상처가 뒤섞이고 미움과 용서가 한 집에 사는 것.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늦게 찾아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속에 남은 온기를 잃지 않는 거니까요. 나는 오늘도 아침마다 창문을 엽니다. 햇살이 들어오면 그 빛 속에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묵묵하게 밭으로 나가고 아들은 출근길에 다녀올게요라고 인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세상에 완벽한 가정은 없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상처가 남아 있어도 그 안에서 서로를 지켜보며 살아가는 게 가족이니까요. 나는 그걸 깨닫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 속에서 사람은 조금씩 단단해지니까요. 오늘 밤에도 나는 조용히 기도합니다.
부디 이 집의 모든 영혼이 평안하길. 그리고 언젠가 다시 웃을 수 있길. 이제는 미움도 분노도 없습니다. 남은 건 그저 지나온 날들에 대한 연민과 감사뿐이에요. 나는 그렇게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상처 위에 피어난 삶, 그것이 내가 견뎌낸 이야기입니다. 은지가 우리 집을 나간 지 어느덧 3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습니다. 무너졌던 마음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상처가 딱딱하게 아물듯 어느새 감정의 결이 변했습니다. 처음엔 분노와 수치심 뿐이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래도 살아야지 하는 체념 같은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말없이 나를 챙겨줬고 준호는 일에만 몰두하며 자신을 다잡아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겨우 우리는 예전의 우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같은 모습은 아니었죠. 이제는 서로의 눈빛만 봐도 말하지 않아도 되는 사이가 되었으니까요. 우린 그렇게 조용히 다시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한꺼번에 밀려왔죠. 그날 저녁 그는 여자 이야기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같은 회사 사람이에요. 이름은 지연이에요. 조용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묘하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사람 만나야지. 준호도 많이 컸다. 그 말이 왠지 울컥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진짜로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 같았거든요. 얼마 뒤 지연이라는 여자가 집에 인사하러 왔습니다. 하얀 블라우스에 긴 머리를 묶은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밝은 표정이지만 말수가 많지 않았고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어요. 식탁에 앉아 우리 눈치를 보던 그 여자는 식사 중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결국 사람으로 치유된다고 생각해요. 준호 씨한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남편도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참 그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부부는 처음으로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둘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조용하고 단정했습니다. 화려한 예식장도 번쩍이는 조명도 없었죠. 소수의 가족만 모인 자리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따뜻해서 나는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남편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됐다. 이번엔 진짜 행복할 거야. 그 말에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의 얼굴엔 오랜만에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처음으로 이제 괜찮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이 집에도 봄이 오려나. 시간이 더 지나고 그 봄은 정말로 찾아왔습니다. 결혼 1년 만에 손주가 태어났어요. 작은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병원 복도에서 준호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나 이제 진짜로 괜찮아요.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눌러왔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아기에게 손을 내밀자 작은 손가락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따뜻함이 내 온몸으로 전해졌어요. 남편은 아이를 품에 안고 말했습니다. 이 손, 내 어릴 때랑 똑같다. 그 말에 모두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병원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자 남편이 뉴스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여자 결국 그렇게 됐다더라. 순간 무슨 말인지 몰라 물었더니 은지 말이야. 예전에 만나던 남자 유부남이었대.
그 집 부인이 상간녀 소송 냈다더라. 그 말에 나는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이웃 사람들 사이에서 그 얘기가 돌고 있었답니다. 결국 재판까지 가서 은지가 위자료를 물었고 회사에서도 일 터져서 잘렸다고 했습니다. 사진까지 인터넷에 퍼졌고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고 수군거렸다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연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세상이 공평하구나라는 생각만 스쳤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준호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사는 아이에게 다시 상처를 꺼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밤에 아기 울음이 들릴 때마다 그 소리가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 울음 속에서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남편은 손주를 안고 준호는 아내 옆에서 웃고 나는 그 옆에서 조용히 밥을 지었습니다. 그날 부엌 창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눈부시게 따뜻한 빛이었어요. 그 빛 속에서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됐다. 이 집은 다시 살아났다. 그 순간 지난 3년의 모든 눈물과 고통이 흙처럼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삶은 그렇게 끝난 줄 알았던 곳에서 다시 피어나는 법이더군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하게 바랍니다. 사연 멜로디 올림.